여러분이 지금 블랙홀을 향해 떨어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멀리 안전한 곳에서 친구 한 명이 망원경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사건의 지평선을 넘는 그 순간 친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 사라지는 걸 보겠지 라고요. 그런데 친구는 그 장면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친구의 눈에 여러분은 지평선 바로 앞에서 점점 느려지다가 붉어지다가 그대로 얼어붙은 채 영원히 그 자리에 남습니다. 반면 여러분 자신은 아무 일 없이 그 선을 넘어갑니다. 심지어 자기가 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로요. 같은 사건인데 두 개의 서로 다른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은 블랙홀에 떨어진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일인지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부터 정리하고 가죠. 블랙홀에 빠지면 몸이 국수가락처럼 길게 늘어나 찢어진다. 스파게티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워낙 유명해서 블랙홀하면 이것부터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고 나면 블랙홀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랙홀이 작을수록 당신은 더 참혹하게 찢어지고 블랙홀이 클수록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식과 정반대죠.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먼저 조성력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성력은 사실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중력은 가까울수록 세지죠. 여러분이 발부터 블랙홀을 향해 떨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발은 머리보다 블랙홀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받는 중력이 머리가 받는 중력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을 위아래로 잡아 느립니다. 동시에 좌우로는 압축됩니다. 몸의 양옆도 결국은 블랙홀 중심을 향해 모여드는 방향으로 당겨지니까요. 그러니까 스파게티화는 정확히 말하면 늘어나면서 동시에 쥐어짜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에도 조성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달과 태양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겨 밀물과 썰물을 만드는 게 바로 이 힘이거든요. 다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조성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건 블랙홀의 질량이 아니라 여러분과 중심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극적이냐입니다. 작은 블랙홀은 사건의 지평선이 아주 좁습니다. 태양 10배 정도 질량의 블랙홀이라면 지평선 반지름이 30km 남짓입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정도의 거리죠. 그렇게 좁은 영역에 그만한 질량이 몰려있으면 지평선 근처에서 발과 머리가 받는 중력 차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평선에 닿기도 훨씬 전에 이미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질량 블랙홀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질량이 크면 지평선도 그만큼 넓게 퍼집니다. 지평선이 넓다는 건 중력이 변하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뜻입니다. 발과 머리가 받는 힘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홀에서는 여러분이 온전한 몸으로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도 이런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궁수자리 A스타라고 부르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지구에서 약 26,000광년 떨어져 있고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입니다. 이 정도 질량이면 사건의 지평선 지름이 약 2,6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가늠해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17%입니다. 태양계 안쪽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남을 만한 크기의 구멍이 우리 은하 한가운데에 뚫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여러분은 지평선을 넘는 순간까지 멀쩡합니다. 그럼 실제로 그 안으로 떨어지면 무엇이 보일까요? 놀랍게도 이건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2024년 5월 미국 항공우주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가 바로 그 장면을 계산해서 공개했습니다. 궁수자리 A스타와 비슷한 규모의 블랙홀을 설정하고 카메라가 접근해서 잠시 궤도를 돌다가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과정을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전부 풀어낸 겁니다. 이 계산에는 약 10TB의 데이터가 쌓였고 슈퍼컴퓨터로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것도 12만 9천 개의 프로세서 중 0.3%만 썼는데도 그랬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로 돌렸다면 10년이 넘게 걸렸을 계산입니다. 그 결과 드러난 낙하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블랙홀에 다가갈수록 뒤쪽 우주가 점점 앞으로 말려 들어옵니다. 빛이 중력에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야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던 별들이 앞쪽으로 모여들고 우주 전체가 눈앞의 좁은 원안으로 압축돼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평선 바로 바깥에는 광자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랙홀 주위를 몇 바퀴씩 돌고 나온 빛이 만드는 가느다란 빛의 띠입니다. 그 안에는 같은 별이 여러 번 겹쳐 보입니다. 한 번 돌고 온 빛, 두 번 돌고 온 빛, 세 번 돌고 온 빛이 각각 다른 시점의 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같은 별의 과거와 조금 덜 과거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평선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계선이 빛나지도 않고 충격도 없고 몸이 저항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기하학적인 선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은 자기가 그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방법이 없습니다. 시계도 평소처럼 갑니다. 심장도 평소처럼 뜁니다. 다만 그 순간부터 딱 하나가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방향이 중심을 향합니다.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내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중심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블랙홀 안에서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이제 밖에 있는 친구 쪽으로 시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친구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의 시간은 친구가 보기에 점점 느려집니다.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손을 흔들면 그 동작이 점점 느린 화면처럼 늘어집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온 빛은 중력을 빠져나오느라 에너지를 잃고 점점 붉어지다가 적외선이 되고 전파가 되고 결국 어떤 장비로도 잡을 수 없을 만큼 늘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는 여러분은 지평선 바로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어두워지고 붉어지다가 끝내 그 선을 넘지 못한 채 흐릿하게 사라집니다. 계산상 친구는 여러분이 지평선을 넘는 장면을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얼어붙은 별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누가 맞는 걸까요? 지평선을 이미 통과한 여러분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 넘지 않았다고 보는 친구일까요? 답은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이건 착시나 관측 오류가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배경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와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친구의 시간은 애초에 하나로 합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주에 단 하나의 지금이 있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은 지금이라고요. 블랙홀은 그 감각이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걸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두 개의 진실이 왜 모순이 아닌지 조금 더 익숙한 비유로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공을 위로 던졌다고 해보죠. 여러분 눈에 그 공은 똑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손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철길 옆에 서 있던 사람에게 그 공은 곡선을 그리며 앞으로 날아갑니다.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공이 두 개인 것도 아니고 누가 착각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준에서 보고 있을 뿐이죠. 블랙홀에서 벌어지는 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서는 서로 달라지는 게 공의 궤적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 낯설게 느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상에서 그 차이가 너무 작아 평생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도 차이든 중력 차이든 우리가 겪는 규모에서는 시간의 어긋남이 소수점 아래 한참 뒤에서나 나타나거든요. 블랙홀은 그 소수점을 앞으로 끌어당겨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지평선 안쪽에서 여러분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론은 특이점이라는 곳을 가리킵니다. 부피는 0에 가깝고 밀도는 무한대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밀도가 무한대라는 건 물리학에서 답이 아니라 오히려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론이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아주 무거운 것을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아주 작은 것을 다루는 양자역학이 하필 그 지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특이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론은 거기에 특이점 대신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어떤 이론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보존된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건 여기까지가 인류가 계산할 수 있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너머는 아직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력이 시간을 늦춘다는 건 블랙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와 발은 서로 다른 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발이 지구 중심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더 천천히 흐르죠. 차이가 워낙 작아 평생 합쳐도 의미 없는 수준이지만 방향만큼은 블랙홀에서 벌어지는 일과 정확히 같습니다. 실제로 이 효과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장치가 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 중력이 약한 높은 곳에 있어서 지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데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위치 오차가 하루에 10km씩 쌓입니다. 여러분이 지도 앱을 켜고 길을 찾을 때마다 그 안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계산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요즘 쓰이는 원자시계는 정밀도가 워낙 높아져서 책상 위에 올려둔 시계와 바닥에 내려둔 시계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간다는 걸 실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높이 차이가 겨우 몇십 센티미터인데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눈높이와 발밑 사이에서도 시간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블랙홀 이야기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이 휘어진 공간 안에서 살고 있고 다만 그 휘어짐이 너무 완만해서 평생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블랙홀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수는 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따라온 이야기가 실제로 보여준 건 조금 다릅니다. 블랙홀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밖에서 보면 당신은 영원히 그 문턱에 남아있고, 안에서 보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그 문을 지났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이고 둘을 하나로 합칠 방법은 없습니다. 138억 년 동안 우주가 지켜온 규칙이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실 일이 있다면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위 어딘가 우리 은하 한가운데에는 태양계만한 구멍이 조용히 돌고 있고, 그 문턱에는 지금도 무언가가 영원히 떨어지는 중입니다. 우리 눈에는 영원히